우리 딸이 왜 매일 밤마다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걸까요? 이 질문은 성공만을 줬던 38세의 건축가 강훈의 마음을 짓밟은 가장 절박하고 무서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어둡고 비밀스러운 고백입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버리고 6개월 만에 찾은 제주도 돌담집. 돌아온 아빠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딸 하윤은 아빠가 사준 비싼 선물 대신 오직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만을 찾았죠. 그리고 동네에 퍼진 끔찍한 소문, 딸이 밤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힌 아빠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죽인 채 열어본 서재 문 뒤에서 그는 딸이 밤마다 그 방을 찾아야 했던 가슴 찢어지는 진짜 이유와 마주합니다. 돈보다 아빠의 품이 필요했던 딸, 그리고 부재했던 아빠의 자리를 대신 지켜온 아버지의 희생. 한 남자가 성공의 거짓에서 벗어나 가족의 진실을 깨닫는 이야기. 흔들리는 성벽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오피스텔과 제주 돌담집의 온도차. 막 끝에 걸린 풍경이 돌로 덮인 마당 위로 영롱한 달빛을 던지며 제주도의 오래된 돌담집에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묵향이 퍼져 있었고 새로 끓인 약재차의 향과 뒤섞였죠. 이 집의 모든 것은 제 기억 속 그대로 안락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단란한 분위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38세의 건축가인 강훈. 바로 저는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6개월간 고된 건축 프로젝트를 마치고 막 늦은 비행기로 돌아온 참이었죠.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마땅히 화기애애한 재회의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버지께서 제게 곶감 하나를 집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오랜만에 왔으니 집밥이 그리웠을 게다. 저는 긴 여정의 피로를 감추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는 딸 하윤 13세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작 6개월 못 본 사이에 아이는 어느덧 어엿한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긴 머리와 크고 동그란 눈은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지영을 쏙 빼닮았죠.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운 거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하윤이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제게는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아이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할아버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께 밥 한 조각을 집어드리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에 저는 제가 최고급 태블릿과 첨단 드론으로 채우려 했던 6개월간의 부재가 이 작은 돌담집 안에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준 새 물건들 대신 아버지가 손수 가죽을 덧대 고쳐준 낡은 만년필 케이스를 가장 소중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애정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허락된 사치였고 나는 그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냉대와 차가운 공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내 딸의 해맑은 웃음을 훔쳐간 사람, 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윤이 말입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거 아닙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땐 아버지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을 때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이는 놀란 토끼처럼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강남의 어떤 사업가보다도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강훈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버릇을 논하느냐? 그 한마디는 비수였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성공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그 성공을 무자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하윤이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 서울에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동안 아버지는 이 낡은 돌담집에서 딸의 마음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 특유의 푸른 바닷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하윤이에게 내가 사준 첨단 드론을 날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죠. 잠시 후 아버지가 손수 깎은 낡은 나무 갈고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갈 때 사용하는 제주 전통 낚시 도구였습니다. 하윤아, 이거 할아버지랑 바다 가서 던져보자. 고기 잡을 수 있다. 그러자 하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드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낡은 갈고리를 붙잡고 아버지 손을 잡은 채 바다로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내 야망과 성공은 딸의 세계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강남의 수백억 대 프로젝트를 따낼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사를 가르는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마치 시한폭탄의 퓨즈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낡은 서재문은 다행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을 밀자 희미한 빛과 함께 방 안의 풍경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더러운 의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의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를 산산조각 내는 충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 작은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간소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방 대신 아내 지영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곶감과 약과 같은 몇 가지 음식만 소박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이불에 몸을 말고 아버지를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비명과 흐느낌이 뒤섞인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죠. 엄마 가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나 무서워. 아이는 잠결에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하윤이를 한 손으로 힘껏 안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정 사진을 한 번, 하윤이를 한 번 바라보시더니 잠긴 목소리로 일기장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괜찮다. 아버지 여기 있다. 하윤이는 괜찮다. 아빠가 지켜주고 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더러운 의심, 질투, 분노는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내 지영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는 엄마의 죽음 이후
매년 이맘때 밤마다 공포와 버려짐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오직 일만 했던 남편. 아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아빠. 그 부재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가 이 70대의 노인이 매년 이 밤을 나 대신 새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죄책감의 덩어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문이 열린 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버지는 하윤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와 돌담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와서 다행이다. 내가 직접 보기를 바랐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떠난 후 이 아이는 매일 밤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겪는다. 혼자 남겨지는 공포. 그 방에 너는 없었다. 그 방에 있어준 것은 나다. 아버지는 내게 아내 지영이 남긴 낡은 편지 봉투와 일기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내 어미가 남긴 말이다. 이제 내가 읽어주거라. 그날 오후 동네 잡화점을 하는 김이모가 약재차를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나에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이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서방, 내가 이런 말은 정말 꺼내기가 거북한데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이요? 자네 딸 하윤이가 밤마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자자해. 아, 물론 애가 할아버지랑 정이 깊은 건 알지만 며느리 간 지 몇 년 됐다고 밤마다 그렇게 꼬박꼬박 방을 찾는 게 좀. 김이모는 말을 흐렸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근친이라는 끔찍하고 더러운 단어가 꽂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뒤 외로웠던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쏠린 하윤이의 극단적인 애착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내가 부재한 틈을 타서? 나는 스스로의 의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한 번 생기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긴급하게 돌아가야 한다.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 아버지와 하윤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하윤이는 내가 떠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나는 제주공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나는 택시를 타고 몰래 돌담집 근처 외딴 곳에 내렸습니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죠. 나는 숨을 죽이고 돌담을 넘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이 집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그곳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혹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신 편지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 지영의 익숙한 글씨가 빼곡한 편지 한 장과 그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나는 돌담집 마루에 앉아 차가운 달빛 아래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훈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하지만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당신의 성공은 중요해. 당신이 설계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걸 나는 사랑했어.
하지만 하윤이에게는 그 건물이 보이지 않아. 하윤이에게는 당신의 품이, 당신의 시간이 전부야.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활자들은 지난 15년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의 시간을 하윤이에게 줘. 돈보다 야망보다 아빠의 품을 지켜줘. 당신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윤이의 웃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편지를 접고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내가 출장을 떠나고 하윤이가 불안해하던 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강훈이 싱가포르로 떠났다. 하윤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아빠 방에 가서 문고리를 만졌다. 강훈은 정말 모르는 걸까?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새 장난감이 아니라 그냥 아빠의 그림자라는 것을. 하윤이가 그린 그림에 아빠가 없다. 내가 물으니 아빠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했다. 아이에게 아빠는 부재 그 자체구나. 강훈, 제발 돌아와줘.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해. 나는 일기장을 덮고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쫓았던 성공의 대가는 바로 아내의 고독과 딸의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건축물을 지었지만 정작 내 가족의 집은 스스로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을 지배했던 분노와 질투는 극심한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지난밤 아버지를 의심했던 나 자신에게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 내가 무너뜨린 가족의 성벽을 온몸으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곧바로 서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결단은 명확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설계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거야. 강남의 오피스텔? 바로 팔아. 그 돈은 전부 기부하고 남은 건 정리해. 비서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건물을 짓지 않을 거야. 집을 지을 거야. 나는 제주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윤이가 가장 불안해하는 이 돌담집에서 아버지가 그랬듯 내가 직접 하윤이의 버팀목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하윤이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이걸 읽어줄게. 엄마가 너한테 남긴 이야기야. 5장. 나는 서울에 연락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도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던 회사의 대표 자리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세상이었던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제주 돌담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쓰는 낡은 목공 도구와 하윤이의 식단을 위한 재래시장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셨죠. 처음에는 음식 맛이 엉망이었지만 하윤이는 내가 만든 첩고사리 국을 한 그릇 비워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가장 큰 용서였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윤이에게 아내 지영의 일기장 일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눈을 감고 제품에 기대어 들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스킨십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윤이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밤마다 할아버지 서재를 찾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뒷모습만 지켜보며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윤이는 마침내 내가 사주었던 비싼 태블릿 대신 아버지가 고쳐준 만년필 케이스와 함께 내가 읽어주는 엄마의 일기장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돈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어느 날 하윤이가 묵묵히 서재를 정리하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올해 엄마 제삿날에는 아빠가 같이 상 차려줘. 그 말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 허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비로소 이 가족의 구성원이자 아빠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제사상에 올릴 밤을 까면서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서울에서 버려두고 온 야망을 탓하는 대신 이제야 진짜 삶을 찾았다며 조용히 웃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내 지영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윤이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더 이상 울지 않고 엄마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 할아버지 아빠 딸은 제주도의 오래된 돌담집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집과 행복은 강남의 38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 이 낡은 돌담집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지켜야 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찾은 것입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나의 일과는 서울의 복잡한 회의실이나 고층 빌딩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돌담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하윤이와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습니다. 밤에는 서재에서 하윤이가 좋아하는 모험 소설을 읽어주었죠. 나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이 작은 돌담집에 사용했습니다. 낡은 서재의 문을 고치고 마당 한쪽에 작은 정자를 지어 아버지가 편히 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짓는 건축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잡화점 주인인 김이모는 여전히 종종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호기심과 편견이 가득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김이모는 마당에서 아버지와 내가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서방, 그렇게 큰돈 버는 양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산대요? 다시 서울 가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서울에서 번 돈은 가짜 돈이었어요. 여기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진짜 성공입니다. 김이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더 이상 남들이 정해주는 성공의 높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윤이는 이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주었던 첨단 드론을 마침내 마당에서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 드론에 붉은 리본을 묶어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윤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추억으로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는 이제 더 이상 하윤이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제주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강남의 네온사인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리려 했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수백억짜리 건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시간으로 지어진 이 제주 돌담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남자가 돈과 야망을 쫓아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족의 트라우마 앞에서 무너지고 진짜 집으로 돌아와 진짜 행복을 찾은 기록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잠든 바로 그 집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나의 일과는 서울의 복잡한 회의실이나 고층 빌딩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돌담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하윤이와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습니다. 밤에는 서재에서 하윤이가 좋아하는 모험 소설을 읽어주었죠. 나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이 작은 돌담집에 사용했습니다. 낡은 서재의 문을 고치고 마당 한쪽에 작은 정자를 지어 아버지가 편히 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짓는 건축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잡화점 주인인 김이모는 여전히 종종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호기심과 편견이 가득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김이모는 마당에서 아버지와 내가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서방, 그렇게 큰 돈 버는 양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산대요? 다시 서울 가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서울에서 번 돈은 가짜 돈이었어요. 여기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진짜 성공입니다. 김이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더 이상 남들이 정해주는 성공의 높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윤이는 이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주었던 첨단 드론을 마침내 마당에서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 드론에 붉은 리본을 묶어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윤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추억으로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는 이제 더 이상 하윤이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제주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강남의 네온사인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리려 했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수백억짜리 건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시간으로 지어진 이 제주 돌담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남자가 돈과 야망을 쫓아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족의 트라우마 앞에서 무너지고 진짜 집으로 돌아와 진짜 행복을 찾은 기록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잠든 바로 그 집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돌담집 마루에서 하윤이가 잠에서 깨어나 나를 찾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15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 채우려 했던 빈자리는 이제 따뜻한 아빠의 기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윤이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이 아닌 믿음과 애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내가 사준 첨단 드론보다 내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장난감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버지 역시 평온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 폭풍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낸 가장 훌륭한 건축가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 짐을 물려받아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의무임을 압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끔찍한 의심에 눈이 멀어 방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돈의 노예로 부재하는 아빠로 살다가 가족을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아내 지영의 편지와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나는 비로소 성공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가족에게 시간 대신 돈을 건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작은 돌담집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의 사랑은 금방 마르는 약재차나 낡아버릴 수 있는 고급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빚어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돌담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축가입니다. 이제 내가 짓는 것은 행복이며 내가 쌓는 것은 추억입니다. 저는 이 돌담집에서 아버지와 딸과 함께 사랑이 가득한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며 오래오래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진정한 행복의 돌담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